화가에게 남긴 빨랫줄. 내 이름은 지훈. 33 화가. 나에게는 세상과 나 사이에 그어둔 명확한 선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념이라 부르고 나는 철칙이라 부른다. 아름다움은 오직 사라지는 순간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것들을 그리지 않는다. 생명은 기만이다. 영원을 약속할 것처럼 반짝이지만 결국에는 배신하고 떠나버린다. 10년 전 병상에 누워 마지막까지 웃어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처럼 그 잔인한 희망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 캔버스는 늘 죽어가는 것들의 차지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폐가의 창틀, 온몸으로 녹을 피워내는 철문, 아스팔트, 틈새에서 힘겹게 피었다가 끝내 말라비틀어진 잡초. 나는 그것들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장의사였다. 붓질 한 번에 한 생명의 소멸을 애도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작업실은 곧 지도 위에서 지워질 재개발 구역의 낡은 상가 5층. 도시에 버려진 상처 같은 곳이다. 끼익거리는 창문을 열면 맞은편 낡은 빌라 옥상이 손에 잡힐 듯 들어온다. 그곳엔 계절과 상관없이 늘 텅 비어있는 빨랫줄이 하나 걸려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있다. 처음 그녀를 인식한 것은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그녀는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옥상에 나타나 서툰 솜씨로 빨래를 널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흰 셔츠, 옅은 푸른색의 수건, 발목이 늘어난 양말. 그것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풀어 오르고 춤을 췄다. 나는 질겁하며 창문을 닫았다. 내 세계를 침범하는 저 눈부신 생명력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그녀는 거의 매일 옥상에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창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멀찍이 서 관찰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빨래를 널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가끔은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녀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다. 곧 사라질 이 동네의 풍경처럼. 그래서였을까? 나는 그녀를 풍경의 일부로 여기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독 잿빛이었고 나는 캠퍼스 앞에서 길을 잃은 채였다.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시선이 얼어붙었다. 빨랫줄. 그곳엔 단 하나의 스카프가 걸려 있었다. 쨍한 노란색. 마치 흑백 세상에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린 물감 한 방울 같았다. 여자는 없었다. 스카프만이 차가운 바람에 몸을 비틀며 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짓하는 듯했다. 저건 생명이 없잖아.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저 천조각일 뿐이야.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야. 손이 멋대로 연필을 잡았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평생을 지켜온 철칙에 첫 금이 가는 소리였다. 나는 홀린 듯이 그 노란 스카프를 그렸다. 손끝에서 번져나가는 흑연의 감촉은 분명 죽어있는 색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열기였다. 다음 날 여자는 스카프를 걷어갔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창틀에 내 그림을 올려두었다. 그녀가 볼 수 있도록. 잠시 후 그녀가 옥상에 나타났다. 그림을 발견한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통해 소멸을 애도해온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왔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빨랫줄은 우리 둘만의 캔버스가 되었다. 그녀는 조금 시든 보라색 꽃이 담긴 화분을, 나는 그 화분을 그린 그림을. 그녀는 한쪽 귀가 떨어진 곰 인형을, 나는 곰 인형이 바라보는 풍경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와 온기를 교환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철칙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창문 너머 그녀의 세상에서 불어온 이름 모를 바람이 캠퍼스 위에 마른 물감 냄새를 남김없이 흐트러뜨렸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다. 낡은 우편함에 삐뚤게 붙은 이름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입안에서 몇 번이고 그 이름을 굴려보았다. 서윤 씨. 부르지 못할 이름은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마음속을 굴러다녔다. 그녀는 여전히 빨랫줄에 무언가를 남겼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그렸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다. 목소리조차 알지 못했다. 오직 낡은 건물과 텅 빈 빨랫줄을 사이에 둔 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침묵으로 위로받을 뿐이었다. 내 세상의 색은 분명히 늘어갔다. 캠퍼스 위엔 잿빛 대신 그녀의 물건들이 가진 옅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대로도 괜찮을지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더 가까워지려는 욕심은 위험했다. 이 정도의 거리, 이 정도의 온기.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 지금의 평화는 내가 가진 지독한 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애써 외면했다. 어느 날 아침 창틀에 그림을 놓는데 길고양이가 다가왔다. 녀석은 내 발치에 몸을 비비더니 맞은편 건물 담벼락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옥상에 나타난 서윤 씨가 담벼락 아래를 향해 작은 접시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우리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긴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고양이 사료를 한 봉지 샀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옥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텅 빈 빨랫줄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조여왔다. 혹시 그녀가 떠난 건 아닐까? 이 비를 핑계로 말없이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불안감은 곰팡이처럼 순식간에 마음을 잠식했다. 나는 결국 우산을 집어들고 작업실 밖으로 나섰다. 10년 동안 그림 외의 이유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동이었다. 그녀의 건물,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발걸음이 유령처럼 조심스러웠다. 낡은 시멘트 계단은 비를 머금어 한층 더 어두웠다. 옥상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역시 떠난 거야.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문틈에 끼워진 작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젖지 않도록 들어있었다. 화가님께 비가 와서 오늘은 쉬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삐뚤빼뚤한 글씨. 서툰 아이의 글씨 같았다. 그녀의 글씨였다. 안도감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도 나를 화가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의 소통은 나의 일방적인 관찰이 아니었다. 나는 젖은 쪽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소통은 조금 더 대담해졌다. 나는 그림과 함께 작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그러면 다음 날 그녀는 빨랫줄에 털장갑 한 짝을 걸어두었다. 한 짝뿐이라 미안해요. 메모를 본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게 작업실을 울렸다. 하지만 위태로운 평화는 길지 않았다. 건물 입구 차가운 벽에 붉은색 경고문이 붙었다. 재개발에 따른 건물 철거 공지,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날짜. 예정일 12월 24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우리의 세계. 이 낡은 건물과 빨랫줄로 이어진 이 세계가 사라질 날이 정해졌다. 정해진 소멸. 그것은 내가 평생 그려온 주제였지만 막상 내 현실로 닥쳐오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그녀의 옥상이 보였다. 그녀는 빨랫줄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도 공지를 본 모양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너무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소강 상태는 끝났다. 정해진 소멸의 시간이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밤하늘엔 별 대신 우리의 시간을 제깍제깍 지워버릴 거대한 크레인의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철거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마음은 검게 타들어갔다. 조급함이 손끝을 떨리게 했다. 나는 새 캔버스를 세웠다. 그녀를 그려야만 했다. 사라지는 것들의 잔해가 아닌 살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내 생애 처음으로 소멸이 아닌 영혼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기억 속에 남은 것은 흐릿한 실루엣,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멀리서 보았던 희미한 미소뿐이었다. 나는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끌어모아 캔버스에 옮겼다. 그릴수록 갈증이 심해졌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 이름을 서윤 씨 하고 직접 불러보고 싶었다.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 이름이 아렸다. 만나야 한다. 결심은 한순간에 찾아왔다. 이 위태로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빨랫줄이 끊어지기 전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캠퍼스 뒷면에 짧은 편지를 썼다. 연필심이 몇 번이나 부러졌다. 첫눈이 오는 날 오후 2시에 1층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림을 완성해서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고백하고 싶었다. 당신이 내 잿빛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당신의 낡은 물건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그림을 창틀에 놓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이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건 가장 큰 용기였다. 다음 날 아침 창틀의 그림은 사라지고 없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거절한 걸까? 나의 성급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걸까?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헤집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옥상에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원피스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향해, 내 작업실 창문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그 원피스를 빨랫줄에 걸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지만 원피스는 그 자체로 빛나는 듯했다. 나의 고백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순백의 약속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그 원피스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첫눈. 우리의 만남은 이제 하늘의 변덕에 모든 것을 맡겨야 했다. 나는 매일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였다. 북쪽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아직 눈 소식은 없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철거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미소를 상상하고 눈동자의 색을 상상했다. 따뜻한 갈색일까? 아니면 밤하늘처럼 깊은 검은색일까? 그림 속 그녀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었다. 가장 중요한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그곳은 희망의 공백이었다. 그녀를 직접 만나 그 눈을 마주하고 완성하고 싶었다. 마지막 터치는 그녀를 위한 나의 마지막 진심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철거 이틀 전이었다. 밤늦게까지 붓을 잡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기적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왔다. 우리의 날이.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새하얀 원피스가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완성 직전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내일 나는 드디어 그녀를 만난다.
내일 나의 세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불면과 흥분이 뒤섞인 탓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조용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커튼을 젖혔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첫눈이었다. 약속의 증표처럼, 축복처럼 소리 없이 내려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약속의 날이 밝았다. 나는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 옷차림, 배경.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직 생기가 비어있는 눈동자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가 그녀에게 건넬 희망의 공백이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가빴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자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맞은편 옥상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옥상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빨랫줄이 텅 비어 있었다. 어제까지 밤새 등대처럼 빛나던 하얀 원피스가 사라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 일러서 아직 안 내놓은 걸 거야. 아니면 눈이 와서 잠시 걷어둔 것뿐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불안을 눌렀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후 1시. 나는 가장 좋은 코트를 꺼내 입고 그림을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작업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확인했다. 여전히 빨랫줄은 비어 있었다. 싸한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아니야. 그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하얀 원피스가 증거니까.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과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내겐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만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2시가 되었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2시 30분. 커피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내 희망도 함께 식어가고 있었다. 3시. 카페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기대였을까? 그녀가 내건 하얀 원피스는 그저 우연이었을까? 머릿속이 수만 개의 의심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림을 든 손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눈발이 뺨을 때렸다. 아침에는 축복 같던 눈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나는 홀린 듯 그녀의 건물로 향했다. 옥상으로 올라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우편함을 확인했다. 서윤의 이름은 그대로였다. 나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때였다.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시끄러워. 아래층에서 나온 집주인 할머니였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저 여기 501호에 사는 서윤 씨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할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아, 그 아가씨.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젯밤에 구급차 실려갔어. 시끄럽게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 쯧쯧, 많이 아팠나 봐.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팠다고? 그녀가? 그럼 빨랫줄에 걸려있던 그 모든 시든 꽃과 낡은 인형들은, 하얀 원피스는 눈발이 점점 더 거세졌다. 시야가 하얗게 흐려졌다. 나는 그림을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은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다. 나의 세상도 함께.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포클레인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미완성 그림과 함께 작업실을 떠났다. 새로운 작업실은 깨끗하고 넓었지만 창밖엔 회색 빌딩의 벽만이 보일 뿐이었다. 빨랫줄도 그녀도 없었다. 나는 붓을 잡지 못했다. 그녀의 그림은 벽 한쪽에 세워진 채 하얀 천으로 덮여갔다. 그녀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첫눈처럼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얗게 녹아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왔다. 첫눈 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나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중앙우체국 유실물센터. 철거 지역에서 나온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노란 스카프, 시든 보라색 꽃잎이 담긴 작은 유리병, 한쪽 귀가 떨어진 곰 인형이 들어 있었다. 서윤 씨가 빨랫줄에 남겼던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였다. 2월 14일. 맞은편 건물에 화가 아저씨가 산다. 늘 죽어가는 것들만 그리는 사람. 어쩐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자꾸만 시선이 간다. 3월 5일. 나의 시든 꽃을 그려주었다. 그는 나의 죽음을 그리고 나는 그의 그림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 참 이상하고 아픈 위로다. 11월 20일.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안다. 그에게 고백하고 싶다.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 계절이 외롭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12월 21일. 그가 만나자고 했다. 첫눈이 오는 날. 신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시간. 그래도 대답은 해야지. 내가 가진 가장 깨끗한 옷. 하얀 원피스를 걸었다. 그에게 보여주진 못하겠지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약속. 나의 진심.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물건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오래된 전등 스위치에 달려있던 손때 묻은 낡은 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힘겹게 쓴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화가 아저씨 작업실 전등 끈이 낡아서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불편할까봐.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그제야 기억해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려 할 때마다 손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놓치곤 했던 그 낡은 전등끈. 그녀는 창문 너머로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보고 있었다. 나는 천에 덮여있던 그림을 꺼내 이젤 위에 올렸다. 먼지를 닦아냈다. 그림 속 그녀는 여전히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팔레트에 물감을 짰다. 그녀의 눈동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모든 위로와 슬픔, 고마움, 그리고 아주 짙은 그리움을 담아서 한참을 그리고 나서야 나는 내 새로운 작업실 천장에 달린 최신식 스위치를 보았다. 나는 일기장에서 떼어낸 낡은 전등끈을 손에 꼭 쥐었다. 그것은 미처 전해지지 못한 그녀의 고백이자 그녀 자체였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년처럼. 그녀가 내게 왔던 그날처럼. 폐허 위의 집. 내 이름은 민호 42.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왔다. 빚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온 규칙이었지만 은행 독촉장과 아이 등록금 고지서 앞에 그 규칙은 속절없이 금이 갔다. 등 뒤에 붙은 빚은 결국 나를 도시 외곽, 철거 예정지에 허름한 집 한 채 앞으로 끌고 왔다.
벽돌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진 폐허였다. 이 집만 정리하면 됩니다. 현장 반장은 대충 지시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장갑을 낀 뒤 녹슨 철문을 열었다. 삐걱이는 소리가 좁은 골목을 서늘하게 울렸다. 안은 예상과 달리 깔끔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대신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겼다. 벽에는 낡은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고 달아빠진 책상 위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살던 흔적이, 온기가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주저앉아 노트를 펼쳤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문장마다 힘이 서려 있었다.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저녁 밥을 먹고 싶다. 빚에 쫓겨도 아이들 웃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낯선 이의 글씨였지만 마치 내가 어젯밤 써내려간 일기처럼 마음을 후벼 팠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문틈으로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 고개를 드니 동네 꼬마 아이 하나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 있었다. 이 집, 우리 할아버지 집이에요. 곧 철거된다고 해서 잠깐 정리 중이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끝까지 버티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흔들렸다. 나는 무심코 노트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다. 무언가 잘못 건드린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저 노트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거예요. 미안하다. 그냥 잠깐 들춰본 거다. 나는 노트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는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빚 때문에 이 집을 지켰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 순간 반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다. 민호 씨, 서두르라니까. 꾸물거릴 거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고 사진만 찍으면 되잖아. 나는 철거 장비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다 멈칫했다. 아이가 문 앞을 막아선 채 작은 두 주먹을 떨고 있었다. 아저씨, 제발 오늘은 그냥 두세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 역시 빚을 피해 도망쳐왔지만 그 속에서도 지키고 싶었던 건 결국 가족의 웃음이었다. 이 집의 주인도 이 아이의 할아버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반장에게 말했다. 여긴 당분간 손대지 마세요. 내부 정리가 생각보다 더 필요합니다. 뭐라고? 시간 끌면 우리만 손해인데.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막혔던 숨이 터져나왔다. 아이는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안 밀 거예요? 오늘은 아니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진. 나는 육중한 장비 대신 낡은 빗자루를 들었다. 바닥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며 생각했다. 빚은 피할 수 없지만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낡은 커튼이 흔들렸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처음으로 철거가 아닌 지켜야 할 무언가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이 집의 철거만 늦췄다. 반장은 매번 성질을 냈지만 나는 내부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핑계로 끈질기게 버텼다. 아이의 이름은 지훈,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아이는 매일 방과 후에 이 집을 지켰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 네가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썰렁하잖아.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집이 사람을 지켜줄 때도 있대요. 지훈은 작은 손으로 부엌 찬장을 열었다. 안에는 아직도 몇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릇마다 금이 가고 먼지가 소복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보물처럼 반짝였다. 나는 철거반장과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호 씨, 이번 주 안에 안 끝내면 벌금 나온다니까? 그냥 밀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통화를 끊고 나면 지훈이 내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아저씨, 또 거짓말한 거죠? 진짜로 부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 아직은 괜찮아. 나는 그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은행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주인들은 철거 지연에 거세게 항의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신 또 일 미루고 있는 거지? 등록금 기한이 이번 주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버티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쪽엔 내 가족, 다른 한쪽엔 지훈과 그의 집. 양쪽 모두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서기 전 노트를 다시 펼쳤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다. 웃음이 남아있는 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그 한마디가 서늘한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다. 나는 말없이 아이 옆에 앉았다. 지훈은 손에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이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아저씨가 지켜줄 수 있죠? 나는 노트를 건네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지훈의 눈동자는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어른의 눈빛이었다. 철거반장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안에 처리 안 하면 계약 취소야. 책임질 수 있겠어? 나는 대답 대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먼지가 쌓인 식탁, 그리고 작은 의자. 지훈의 흔들리는 작은 어깨.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렸다. 나는 반장에게 말했다. 오늘 이 집 못 부숩니다. 뭐라고? 미쳤어? 여기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어요. 숨은 끊겼어도 살아있는 기억이. 통화는 욕설과 함께 끊겼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집, 네가 원한다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창문 사이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낡은 집의 벽에 금빛이 물들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철거반이 아닌 누군가의 집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느꼈다. 그 주 주말, 철거반 트럭이 골목을 가득 메웠다. 시끄러운 굉음과 함께 육중한 굴착기가 집 앞에 멈춰섰다. 민호 씨, 오늘은 진짜 끝내야 합니다. 사장님도 직접 나오셨어요. 반장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뒤쪽에서는 동네 주민 몇 명이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현관 앞에 섰다. 그 옆에는 지훈이 굳은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다. 아저씨, 오늘 정말 막을 수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쓰고 있던 철모를 벗어 발 앞에 내려놓았다. 지켜보자. 끝까지. 굴착기 기사가 레버를 잡았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순간 지훈이 앞으로 뛰쳐나가며 두 팔을 벌렸다. 안 돼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반장이 거친 욕을 내뱉었다. 저 꼬마 뭐야, 당장 빼내. 나는 반사적으로 지훈을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기사에게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아이가 다칩니다. 시간 없어. 오늘 안에 철거 못하면 우리도 큰일 난다고. 그때 회사 사장이 차에서 내려 직접 걸어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민호 씨, 계약서에 서명했잖소. 왜 자꾸 시간을 끄는 겁니까? 여긴 아직 지켜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집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이오? 도시는 개발돼야 합니다. 그게 미래예요. 나는 숨을 고르며 노트를 꺼내 보였다. 여기엔 누군가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그걸 그냥 밀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장은 비웃듯 웃었다. 감상파리로 돈이 나옵니까? 그게 당신 빚을 갚아줘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아이 앞에서 할아버지의 집을 무너뜨리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사장은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둘렀다. 철거 진행해.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굴착기가 다시 움직였다. 그때 지훈이 내 품에서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남긴 집이에요. 제발 멈춰주세요. 아이의 울음이 공기를 찢었다. 주변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꼬마 우는 것 좀 봐. 저건 너무 심하네. 그래도 계약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굴착기의 삼날이 벽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몸을 날려 기계 앞에 섰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기사도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삼날이 내 머리 위 몇 뼘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반장이 달려와 나를 거칠게 밀쳤다. 미쳤어? 진짜 죽고 싶어? 죽더라도 이렇게는 못 봅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민들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갑게 모여들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목청껏 소리쳤다. 이 집은 한 사람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끝까지 가족의 웃음을 지키려 했던 곳이에요. 이 아이 앞에서 그 기억까지 무참히 밀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민들의 눈빛이 곱지 않았다. 민호 씨,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당신이 전부 감당할 거냐고. 나는 한순간 주저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책임집니다. 지훈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이 뜨겁게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진짜 지켜주는 거죠?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같이 가보는 거야. 굴착기의 엔진이 꺼졌다. 현장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빛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주민들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자 철거 현장 앞에 선 남자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폭발했다. 기사 댓글에는 영웅이다와 쇼한다는 반응이 동시에 달렸다. 나는 영웅도 쇼맨도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의 눈물 앞에서 차마 물러서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냉혹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통보가 날아왔다. 민호 씨,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철거 지연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내가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액수였다. 아내는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웅 노름하다가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 앞 계단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저씨,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괜찮아. 네가 옆에 있잖아. 저 때문에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졌죠? 아니야. 내 덕분에 내가 비로소 사람답게 서본 거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사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다. 민호 씨, 더 버티면 형사소송까지 갑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낡은 노트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 집은 그냥 벽과 지붕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긴 누군가의 삶이,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다. 삶이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순간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이 집은 제 할아버지의 마지막이에요. 제발 지켜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이 아이를 법정에 세우실 겁니까? 그게 정말 어른들이 할 일이 맞습니까? 사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섰다. 시간은 얼마 주지 않을 겁니다. 곧 다시 오죠. 그날 밤 나는 갈림길에 섰다. 하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집을 지키는 길. 다른 하나는 집을 포기하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 나는 빚과 가족, 그리고 한 아이의 간절한 눈빛 사이에서 밤새 흔들렸다. 새벽녘 아내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 눈이 퀭한 얼굴이었다. 민호, 제발 현실 좀 봐. 우리도 지켜야 할 게 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그걸 내 손으로 지워버리면 나 자신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아내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혼자가 된 골목에서 나는 무너진 담벼락에 등을 기댔다. 별빛이 흐릿하게 깜빡였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속삭였다. 아저씨, 저희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꼭 지켜야 하는 게 있다고요. 아저씨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말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선택해야 한다. 끝까지 버티든 여기서 무너지든.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내일 이 집 앞에서 다시 한번 서기로.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피하지 않기로.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싸늘했다. 골목 입구에는 어김없이 굴착기가 서 있었고 사장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주민들도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낡은 집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현관 앞에 섰다. 지훈은 내 옆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사장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비켜서면 당신 가족은 지킬 수 있고 버티면 당신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와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빛 독촉장, 울분 섞인 전화. 그리고 이 집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 민호 씨.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는 이미 충분히 지켜줬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나 자신으로 남을 수 있어. 굴착기가 다시 움직였다. 삼날이 천천히 위협적으로 벽을 향해 다가왔다. 나는 두 팔을 벌려 그 앞에 섰다. 사장이 소리쳤다. 치워버려.
하지만 그 순간 주민들이 동시에 외쳤다. 멈춰요. 사람이 서 있잖아. 저 남자 죽일 셈입니까? 순식간에 수십 개의 휴대폰 카메라가 불꽃처럼 번쩍였다. 기사도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레버를 놓아버렸다. 정적 속에서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긴 단순한 폐허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웃음이,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 아이는 세상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이미 여론은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좋습니다. 이번 건은 보류하죠. 하지만 민호 씨, 당신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차가 떠난 뒤 현장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지훈이 울음을 터뜨리며 내 품에 안겼다. 아저씨, 우리가 진짜 지켜냈어요.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대답했다. 그래. 네가 곁에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너진 벽 사이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지훈과 함께 낡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먼지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감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민호 인터넷으로 다 봤어. 당신이 한 거 전부 다 봤어. 나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너무 화났어. 원망스러웠어. 하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따뜻해졌다. 고맙다. 언젠가 빚은 꼭 갚을게.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잃지 않았어. 통화가 끝나자 지훈이 물었다. 아저씨, 이제 우린 어떻게 돼요? 나는 노을빛 속에서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은 우리 둘이 이 집을 지켜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낡은 커튼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집이 마지막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느꼈다. 삶은 빚과 계약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멈춰서는 순간,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만든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선택을 했다. 시간의 찬양. 나는 시간 관찰자다. 시간의 파편 속에 떠도는 유령. 내일은 단 하나. 관찰하고 기록하고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개인의 규칙이었다. 차가운 금속 캡슐에 몸을 눕힐 때마다 되새기는 유일한 신조. 나는 지안. 국가기록원 소속 7년차 시간 기록을 한다. 내 임무는 과거의 특정 좌표로 정신을 보내 역사적 사건을 1인칭 시점으로 체감하고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만지거나 말을 걸 수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이 벌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다. 그 철저한 무력감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다음 다이빙 좌표입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선우 팀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미건조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좌표. 2045년 4월 13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력 폭주 사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친 참사였다. 왜 이런 사건까지 기록해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그게 내일이니까. 추진력? 나에겐 그런 게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
5년 전 8살 딸 소윤이가 실종됐다. 경찰, 탐정, 나 자신도 포기했다. 아이를 잃은 세상에서 목표 같은 건 사치였다. 나는 그저 과거의 기록 속에 숨어 현실을 외면할 뿐이었다. 차가운 냉매가 캡슐을 채우고 눈앞이 어두워지며 시스템 음성이 울렸다. 동기화 시작. 5, 4, 3, 2, 1. 의식이 아득해지며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지하의 냄새. 눈을 뜨자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익숙한 지하철 내부가 펼쳐졌다. 맞은편 좌석에는 피곤에 쩌든 직장인들이 졸고 있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승객들 사이를 유령처럼 통과하며 객차를 둘러봤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곧 닥쳐올 비극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였다. 내 시선이 객차 구석에 앉은 한 아이에게 멎었다. 작은 손에 낡은 곰 인형을 꼭 쥔 여자아이.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소윤이었다. 5년 전 실종 당일 입고 있던 노란색 원피스.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한쪽 귀가 살짝 뜯어진 곰 인형. 시간이 멈췄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다. 내 딸은 납치된 게 아니었다. 유괴된 것도 아니었다. 이 끔찍한 사고에 휘말려. 여기서 순간 열차 전체가 꺼질 듯이 깜빡였다. 승객들의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전력 폭주의 신호. 시스템이 경고하는 사고 발생까지 남은 시간 3분. 내 눈에는 경고 메시지도 겁에 질린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소윤이의 겁먹은 얼굴만이 가득했다. 아이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안 돼. 개입하면 안 돼. 나는 기록자일 뿐이야. 내면의 규칙이 비명처럼 울렸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기엔 눈앞의 아이는 너무나도 내 전부였다. 여기서 소윤이를 그냥 잃을 수는 없다. 단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겨야 한다면 지금이다. 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내 목소리가 들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절박하게 속삭였다. 소윤아, 아빠야. 거기서 나와. 제발. 열차의 불이 완전히 꺼지고 암흑 속에서 끔찍한 금속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강제 소환. 지한 씨, 정신 차려요. 선우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눈을 뜨자 차가운 캡슐 내부가 보였다.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었다.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깜빡였다. 경고 인체 동기화 급락. 시간 붕괴 위험. 대체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동기화가 영 근처였어요. 이러다간 지한 씨 존재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팀장님. 내 딸. 소윤이를 봤어요. 네. 나는 비틀거리며 캡슐에서 빠져나왔다. 선우 팀장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 메인 서버로 향했다. 다시 들어가야 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해. 내 개인의 규칙은 박살났다. 남은 것은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미친 듯한 추진력뿐이었다. 관찰자의 금기를 어길 방법. 존재가 소멸될 위험을 감수하고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잔향 현상이었다. 극도로 강한 감정적 동기화는 관찰자의 미약한 의지를 과거의 시공간의 노이즈처럼 남긴다. 목소리가 아닌 소음으로, 형체가 아닌 그림자로. 성공 확률은 0.1% 미만. 대부분은 시도하다가 시간 붕괴에 휘말려 소멸했다. 미쳤어요? 잔향은 이론일 뿐이에요.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요. 3분이었어. 사고 발생까지 3분. 그 안에 소윤이를 내 딸을 다음 칸으로만 옮기면 살 수 있어. 그건 개입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거라고요. 선우 팀장의 외침이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내게 이 기술을 처음 알려준 선배였다. 누구보다 이 일의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연민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팀장님, 만약 팀장님 아이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캡슐로 향했다. 등 뒤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10분 드릴게요. 그 안에 안 나오면 제가 직접 강제회로 차단할 겁니다. 고마웠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차가운 캡슐에 몸을 뉘었다. 심호흡을 했다. 이번엔 그냥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0.1%의 확률에 베팅해야 했다. 동기와 시작. 5, 4, 3, 2, 1. 지하의 냄새. 덜컹거리는 진동. 눈을 뜨자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다. 이미 첫 번째 충격이 객차를 휩쓴 뒤였다.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엉켜 있었다. 정전으로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소윤이를 찾았다. 저쪽 구석. 아이는 넘어진 좌석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로. 소윤아, 아빠 목소리 들리니? 나는 아이에게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어 보냈다. 일어나. 옆 칸으로 가야 해. 어서. 아이의 작은 몸이 움찔했다. 마치 희미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 천장에서 스파크가 튀며 철제 패널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소윤이가 있는 곳으로.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물론 내 몸은 유령처럼 아이를 통과할 뿐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소윤이의 손에 들려있던 곰 인형이 아이의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와 옆 칸으로 대구르르 굴러갔다. 마치 누군가 살짝 민 것처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굴러가는 곰 인형을 바라봤다. 망설이던 아이가 인형을 따라 무너지는 좌석 밑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성공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잔향이 통했다. 나의 간절한 의지가 곰 인형을 움직이는 미세한 물리적 현상으로 발현된 것이다. 소윤이는 넘어진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기어서 굴러간 곰 인형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열차를 뒤흔드는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으악! 객차 연결부가 뒤틀리며 엄청난 충격이 덮쳤다. 아이의 작은 몸이 종이장처럼 반대편으로 튕겨나갔다. 하필이면 아까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다. 찌그러진 출입문 바로 옆. 금방이라도 외부 구조물과 충돌해 으스러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럴 수가.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최악으로 치달았다. 나의 어설픈 개입이 오히려 소윤이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우 팀장이 경고했던 가속된 위기였다. 시간은 스스로를 교정하려는 힘이 있다. 내가 작은 운명을 바꾸려 하자 더 큰 운명이 아이를 덮치고 있었다. 경고 시공간 분기점 불안정성 증가. 즉시 귀환 권고. 시스템의 경고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눈앞의 과거 풍경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처럼 흔들렸다. 내 존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이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소윤이는 죽는다. 하지만 더 머무르면 나 역시 소멸할 것이다. 아이와 함께 이 시간의 무덤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공포에 질린 소윤이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었다. 딸을 구하려다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은 괴물이었다. 후회와 자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밖에서는 선우 팀장이 나를 강제 소환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 순간 소윤이가 울음을 그치고 무언가를 올려다봤다.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객차 내부 광고판이었다. 나는 그 광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실종 전 소윤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료수 광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가 구름사다리를 타는 그림이었다. 구름사다리. 문득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실종 며칠 전 동네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소윤이는 구름사다리를 무서워했다. 내가 앞에서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용기를 내서 한 칸 한 칸 건너왔다. 어쩌면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물리적인 힘으로 아이를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기억을 통해 아이를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더 강력한 잔향이 필요했다. 내 존재 자체를 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 마지막 도박. 나는 눈을 감고 모든 의식을 집중했다. 5년 전 놀이터의 기억. 따스했던 햇살의 감촉,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 그 모든 감각을 하나의 이미지로 모았다. 소윤아, 괜찮아. 한 칸만 더. 아빠가 앞에서 잡아줄게. 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메시지. 과거를 향해, 딸을 향해, 나의 영혼을 송신했다. 시야가 급격히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시간 붕괴가 내 존재를 지워가고 있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보았다. 소윤이가 찌그러진 문 옆에서 몸을 일으켜 광고판을 향해 위태롭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통제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선우 팀장이 내 뺨을 가볍게 때리고 있었다. 지한 씨, 괜찮아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느낌. 마치 영혼의 절반을 뜯어낸 듯한 극심한 허기.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메인 모니터를 바라봤다. 모니터에는 기록 완료라는 초록색 문구가 떠 있었다. 결과는? 소윤이는 어떻게 됐어? 일단 진정해요. 데이터는 방금 복구가 끝났어요. 같이 확인하죠. 선우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로그 파일을 열었다. 2045년 4월 13일 7호선 전력 폭주 사고. 사망자 명단이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숨을 참고 스크롤을 내렸다. 내 딸 이지윤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없어. 없어. 소윤이가 살았어.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환호성을 질렀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적이 일어났다. 나의 마지막 찬양이 아이를 움직였고 결국 아이는 살아남은 것이다. 눈물이 쏟아졌다. 5년간 나를 짓눌렀던 끔찍한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선우 팀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사고 기록 영상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선우 팀장이 재생한 영상.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된 객차 내부의 모습이었다. 내가 보았던 그대로 소윤이는 광고판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바로 그 순간 2차 폭발의 충격이 덮쳤다. 아이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하지만 아이가 넘어진 곳은 기적적으로 충격을 거의 받지 않은 좌석 밑의 좁은 공간이었다.
아이는 그곳에서 의식을 잃었고 몇 시간 뒤 구조대원에게 발견되었다. 살아남은 게 정말 다행이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 잔향이 통한 거잖아. 아니요. 지한 씨 잔향은 아이를 움직이게 만든 게 전부예요. 아이가 살아남은 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죠. 마치 다른 누군가가 아이를 그 자리로 이끈 것처럼요. 선우 팀장의 말에 나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분명 내가 본 것과 똑같은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아이의 움직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광고판을 향해 가려던 아이가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 방향을 틀어 좌석 밑으로 넘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럴 리가. 관찰자 외에 과거에 간섭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소윤이는 살아있다. 나는 당장 아이를 찾으러 가야 했다. 사고 이후에 소윤이는 어디로 갔는지 기록에 나와. 잠시만요. 아, 찾았어요. 생존자 명단에. 어? 선우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모니터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지한 씨. 딸 이름이. 이소윤 맞죠? 그래. 왜?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생존자 명단에 이지윤이라는 아이는 없어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어 모니터로 다가갔다. 사망자 명단에도 생존자 명단에도 내 딸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생존자 명단 가장 아래쪽에 낯선 이름 하나가 있었다. 보호자 미상. 사고 충격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및 언어장애. 임시보호소 인계.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진. 사진 속에는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내 딸 소윤이가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진 속의 소윤이는 분명 내 딸이었다. 하지만 이름도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무연고 아동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과거를 바꾼 대가였다. 나는 딸의 목숨을 구했지만 딸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다. 내가 내 손으로.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선우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곧장 기록실을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달려야만 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고 당시 8살이었던 소윤이는 이제 18살의 숙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며칠 밤낮으로 미친 듯이 전국을 뒤졌다. 보육원 기록, 미아찾기 센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이소윤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 딸은 처음부터 세상에 없던 아이가 되어 있었다. 절망이 온몸을 삼키려 할 때 선우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은 것 같아요. 그녀가 보내준 주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꽃집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소녀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내 딸 소윤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소녀가 나를 보며 맑게 웃었다. 기억을 잃었다던 아이.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가슴이 미어졌다. 혹시 이 곰인형?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고 기록 영상에서 봤던 곰 인형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소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거 제 인형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래요. 소녀는 가게 안쪽에서 낡고해진 곰 인형을 가져왔다. 한쪽 귀가 뜯어진 내가 선물했던 바로 그 인형이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소녀의 물음에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당신의 아빠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꽃 몇 송이를 사서 가게를 나왔다. 멀리서 소녀가 행복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모습이 보였다. 그걸로 되었다. 아이는 살아있다. 웃고 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사는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내 딸이 살아갈 현재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사직서를 냈다. 선우 팀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었다. 마지막으로 통제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비극과 기적이 시작된 곳. 문득 그날의 사고 영상이 다시 보고 싶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영상을 재생했다. 소윤이가 곰 인형을 따라 움직이고 2차 폭발이 일어나고 아이가 기적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넘어지는 장면. 바로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영상의 노이즈가 가장 심했던 바로 그 프레임. 넘어지는 소윤이의 등 뒤에서 희미하게 반투명한 사람의 형체가 아이를 감싸 안듯 밀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형체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다. 바로 나. 지금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이는 미래의 나였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날 아이를 구한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의 개입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기적을 만든 것은 미래에 내가 보낸 또 다른 잔향이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나는 다시 한번 캡슐에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내 딸을 진정으로 구하기 위해.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읊조렸다. 소윤아, 괜찮아. 언젠가 아빠가 꼭 잡아줄게. 나의 기나긴 시간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소금 사막. 소금 바람은 죽은 바다의 울음소리를 실어 날랐다. 한지우는 등대 최상층의 거대한 렌즈를 닦았다. 그의 하루는 이 렌즈를 닦는 것으로 시작해 발전기를 돌리고 해가 지면 세상의 끝을 향해 빛을 쏘아 올리는 것으로 끝났다. 그 외의 시간은 침묵이었다. 세상이 바다를 잃어버린 후 동해는 끝없는 소금 사막이 되었다. 햇빛에 반사된 소금 결정이 눈을 멀게 하고 밤에는 빛에 이끌리는 결정 포식자들이 하얀 사막을 배회했다. 지운이 지키는 이 호미곶 등대는 이제 배가 아닌 사막을 건너는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을 위한 길잡이였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 식량이나 물을 구걸하는 목소리들은 두꺼운 강철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울리다 사라질 뿐이었다. 엮여서 좋을 일은 없었다. 한번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렌즈를 모두 닦은 그는 아래층 거주 공간으로 내려왔다. 선반 한 구석에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 뒤집혀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로 놓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은 등대에 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와도 같아서 한번 들여다보면 영원히 잠식될 것만 같았다. 그는 통조림 하나를 따서 기계적으로 씹었다. 맛도 감정도 없는 끼니였다. 그때였다. 끼익. 등대 주변에 쳐둔 누군가 접근하면 소리를 내는 낡은 금속 탐지선이 비명을 질렀다. 모니터를 켜자 작은 그림자 하나가 하얀 사막 위를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4-5마리의 결정 포식자가 뒤쫓고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또 귀찮은 일이 생겼다. 문을 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어차피 저 작은 생명은 곧 포식자들의 저녁거리가 될 터였다. 잔인한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의 순리일 뿐이었다. 그는 모니터를 끄려 했다. 살려주세요. 낡은 스피커를 찍고 어린 소년의 절박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등대의 침묵을 깨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뒤집힌 사진 속 딸아이의 목소리와 겹쳐 들리는 듯했다. 지훈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등대의 무거운 강철 문을 열고 소녀의 팔을 잡아채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포식자가 문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이 등대 전체를 울렸다. 하하. 방독면을 벗은 소녀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다. 깡마른 얼굴에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소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이거 약속의 땅에 가져가야 해요. 주머니 안에는 먼지 쌓인 씨앗 몇 톨이 들어 있었다. 지우는 어이가 없었다. 이런 세상에 약속의 땅 같은 건 없었다. 고작 이 씨앗 때문에 목숨을 건 소녀의 무모함에 화가 치밀었다. 그런 건 없어. 어서 가. 하지만 여긴 네가 머물 곳이 아니야. 날이 밝으면 떠나라. 그가 차갑게 돌아섰을 때 지평선 너머에서 여러 개의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결정 포식자들은 아니었다. 훨씬 더 질이 나쁜 것들이었다. 녹슨 오프로드 차량 여러 대가 굉음을 울리며 등대를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소금 사막의 약탈자들, 녹슨 심장이었다. 그들은 포식자들보다 집요하고 잔인했다. 차량들이 등대를 둘러싸자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등대지기, 그 꼬마가 가진 거 순순히 넘기면 유혈사태는 없을 거다. 딱 10분 주지. 지우는 욕설을 내뱉었다. 소녀를 들여보내는 순간 중립지대라는 등대의 암묵적인 룰은 깨졌다. 그는 이제 원치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었다. 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들이 원하는 건 저 씨앗이에요. 저만 내보내주시면 소녀 새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끄러워. 지우는 대답 대신 등대 제어반으로 향했다. 그의 눈에 분노와 체념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무언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등대의 모든 전력을 집광 렌즈로 돌렸다. 거대한 렌즈가 기이한 기계음을 내며 천천히 각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10초 남았다. 등대지기. 약탈자들의 리더가 소리치는 순간 지우는 레버를 당겼다. 등대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평소의 은은한 불빛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렌즈가 한 점으로 모은 태양과도 같이 강렬한 빗줄기였다. 빛은 정확히 약탈자들의 리더가 탄 차량의 엔진부를 향했다. 치익! 순식간에 차량의 보닛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약탈자들이 혼비백산하여 차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약탈자들은 등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총알이 두꺼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지우는 침착하게 다음 작전을 실행했다. 그는 등대의 불빛을 끄고 대신 등대 주변에 설치해둔 여러 개의 소형 조명을 일정한 패턴으로 전멸시키기 시작했다.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정 포식자들을 부르는 신호였다. 어둠 속에서 하얀 사막이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 마리의 결정 포식자들이 빛을 향해 몰려들었다. 약탈자들의 총구는 순식간에 등대에서 포식자들에게로 향했다. 인간과 괴물의 처절한 사투가 등대 아래에서 펼쳐졌다. 지우는 그 틈을 이용해 등대의 비상 탈출로를 열었다. 이쪽이다. 뛰어! 지훈과 새별은 아수라장이 된 등대 아래를 뚫고 반대편 사막으로 몸을 던졌다. 지훈과 새별은 지독한 소금 폭풍 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폭풍은 그들의 흔적을 지워주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방향 감각도, 체력도, 희망도. 더는 못 가겠어요. 새별이 쓰러지자 지우는 망설임 없이 소녀를 등에 업었다. 소녀의 작은 체온이 그의 얼어붙었던 등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가족을 업고 이렇게 달렸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결국 멈춰섰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폭풍이 잦아들고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소금 사막이 끝나고 메마르긴 했지만 검은 흙으로 뒤덮인 거대한 분지가 나타났다. 과거 울릉 분지라 불리던 해저대지였다. 새별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는 새별의 부모님이 남긴 작은 정착지가 있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와 작은 온실도 있었다. 새별은 주머니 속 씨앗을 꺼내 젖은 흙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지훈.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뒤집혀 있던 가족 사진을 바로 놓았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딸에게 그는 속삭였다. 이번에는 찍혔어.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느 때와 같은 절망의 일출이 아니었다. 지우는 자신의 등대가 있던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그가 돌아갈 곳은 저 빛나던 고독의 성이 아니었다. 그는 새별이 씨앗을 심은 작은 온실 옆에 앉아 조용히 흙을 매만졌다. 소금 사막 위로 새로운 세상의 첫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소금처럼 쌓였다. 한지훈과 새별이 울릉 분지에 정착한 지 3달이 지났다. 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잠식되지 않았다. 새별을 돌보고 지하수 펌프를 정비하고 동굴 주변에 방어용 함정을 파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굳게 닫혔던 그의 세상에 새별이라는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새로운 의미들이 스며들었다. 아저씨 와보세요. 빨리요. 어느 날 아침 온실을 돌보던 새별이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지훈이 한달음에 달려가자 새별은 손가락으로 흙이 담긴 화분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메마른 흙을 뚫고 세상의 모든 희망을 응축한 듯한 작은 녹색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의 녹색.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이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은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이자 그들이 지켜낸 모든 것의 결과물이었다. 새별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고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온 마음으로. 평화는 짧았다. 그날 오후 지우는 습관처럼 등대에서 가져온 고성능 망원경으로 분지 주변을 살폈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분지 입구를 내려다보는 능선 위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 약탈자들이 쓰는 휴대용 반사경 신호였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다. 새별아.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지난번 전투에서 살아남은 녹슨 심장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들의 흔적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지막 오아시스를 찾아낸 것이다. 이전처럼 단순한 약탈이 아닐 터였다. 씨앗이 진짜 희망임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곳을 차지하려 들 것이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인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켜야 할 것 새별과 저 작은 싹이 있는 수호자였다. 그는 분지 곳곳에 설치해둔 함정들을 다시 점검했다. 날카로운 금속 파편을 숨겨둔 위장 구덩이, 작은 소리에도 반응해 바위 더미를 쏟아내는 인계철선. 등대에서 홀로 버티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어선이었다. 아저씨.
새별이 작은 손으로 지훈의 옷자락을 잡았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나이답지 않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번엔 저도 같이 싸울래요. 소녀는 자신이 사막에서 익힌 생존 기술들을 이야기했다. 소리를 이용해 결정 포식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인하는 법, 소금 먼지를 이용해 간이 연막을 만드는 법.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생존자였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린 사막 저편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졌다.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진 녹슨 심장의 본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새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분지 입구를 노려보았다. 등대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의 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희망을 지키려는 자의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였다. 소금 사막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으며 분지를 향한 단 하나뿐인 입구로 몰려들었다. 녹슨 심장의 리더, 독사라 불리는 자는 확신에 차 있었다. 늙은 등대지기와 어린애 하나쯤이야. 이 대규모 전력 앞에선 한 줌 먼지에 불과할 터였다. 선두 차량이 거침없이 분지 안쪽으로 진입하는 순간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지금이다. 지훈이 외침과 동시에 새별이 낡은 기폭장치의 스위치를 눌렀다. 분지 입구 양쪽 절벽, 지훈이 몇 주에 걸쳐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렸던 바위 더미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선두 차량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급히 멈춰 서다 서로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진입로가 완벽하게 봉쇄된 것이다. 젠장, 흩어져라. 놈은 저 위에 있다. 걸어서라도 기어 올라가서 목을 따. 독사의 분노 어린 고함이 무전기를 타고 울렸다. 약탈자들은 차량에서 내려 칠흑 같은 어둠과 기이한 암석들 사이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대규모 전투는 그림자 속에서 서로의 숨통을 노리는 교활한 사냥으로 변했다. 새별아, 준비됐나? 네. 지훈의 계획은 2단계로 넘어갔다. 약탈자들이 보병전으로 전환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새별은 품에서 작은 확성기와 빛의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개조된 랜턴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동굴 밖 약탈자들이 올라오는 길목을 향해 기이한 저주파음과 함께 약한 빛을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정 포식자들을 유인하는 신호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사막의 침묵을 깨고 사방에서 서걱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땅속에 숨어있던 결정 포식자들이었다. 놈들은 약탈자들의 발소리와 체온을 느끼고 새별이 비추는 희미한 빛을 향해 맹렬하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크악! 이게 무슨... 어둠 속에서 약탈자들의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빛과 소리로 전장을 지휘하는 새별의 모습은 마치 지옥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작은 거인 같았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절벽 위에서 쇠뇌를 쏘아 혼란에 빠진 약탈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전세는 순식간에 그들에게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독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부하들을 미끼로 던져 지훈과 새별의 시선을 정면에 묶어두는 한편 자신은 소수의 정예 대원들을 이끌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로를 택했다. 바로 분지 뒤편 경사가 가파르다 못해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었다. 모든 소음이 한순간 멎는 듯했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봤다. 어느새 암벽을 타고 올라온 독사가 온실 입구에서 그들을 향해 서늘하게 웃고 있었다. 정면의 소라는 전부 양동작전이었던 것이다. 오랜만이군, 등대지기. 내 놈의 잔머리 덕분에 귀한 부하들을 좀 잃었지만 결국 이 씨앗은 내 차지가 될 것 같군. 독사의 손에 들린 작살총이 지훈을 겨누었다. 지훈은 급히 새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저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과의 정면 대결이었다. 그리고 저 꼬마는 아주 쓸모가 많겠어. 결정 포식자들을 조련하는 재주가 있던데 안 그런가? 독사의 잔혹한 미소가 온실한 연약하게 빛나는 작은 녹색 싹을 향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쇠뇌 한 자루뿐이었다. 독사의 잔혹한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늙은이 하나와 아이 하나. 그의 앞에서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끝내주지, 등대지기. 내 놈이 평생을 지켜온 그 빛이 결국 내 놈의 무덤을 비추게 될 줄이야. 작살총의 총구가 지훈의 심장을 겨누는 순간 지훈은 몸을 날리는 대신 손에 든 쇠뇌의 방아쇠를 당겼다. 화살은 독사를 향하지 않았다. 챙! 하는 파열음과 함께 화살은 독사의 머리 위 온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낡은 조명을 정확히 맞췄다. 암흑. 모든 빛이 사라진 온실 안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독사는 반사적으로 작사를 발사했지만 탄환은 허공을 가르며 반대편 벽에 박혔다. 이 쥐새끼 같은. 독사가 어둠에 눈을 적응시키려는 찰나 지우는 선반을 걷어차 수십 개의 화분을 그의 발치로 쏟아냈다. 와장창 깨지는 소음 속에서 지우는 새별의 손을 잡고 온실 구석의 거대한 지하수 펌프 뒤로 몸을 숨겼다. 새별아,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저 소리를 내. 지우는 새별의 손에 작은 쇠조각 2개를 쥐어주었다. 새별이 결정 포식자를 유인하던 그 소리.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 소리를 낸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죽자는 뜻이었다.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새별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이 막을 틈도 없이 새별은 펌프에 연결된 가장 굵은 배수관의 잠금 밸브로 기어갔다. 수십 년간 잠겨있던 낡고 삐걱거리는 밸브였다. 새별은 작은 몸에 온 체중을 실어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다. 거기냐? 소리를 들은 독사가 총구를 돌렸다. 그 순간 지훈이 쇠파이프를 들고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독사의 다리를 후려쳤다. 독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곧바로 지훈의 복부를 걷어찼다. 지훈은 바닥을 뒹굴며 숨을 헐떡였다. 역시 정면 승부는 무리였다. 독사가 쓰러진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어리석은 짓을? 바로 그때였다. 끼익 하는 섬뜩한 소음과 함께 새별이 마침내 밸브를 여는데 성공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배수관이 터져버렸다. 수십 톤의 지하수가 급류처럼 터져나와 온실 바닥을 휩쓸었다. 크억! 독사는 물론 지훈과 새별까지 순식간에 탁한 물살에 휩쓸렸다. 독사는 당황한 채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새별의 진짜 노림수는 그것이 아니었다. 터져나온 지하수는 온실을 넘어 그들이 들어왔던 동굴 입구 밖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새별은 품속의 쇠조각을 미친 듯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카랑, 카랑, 카랑. 날카로운 마찰음이 물소리를 뚫고 밤의 사막으로 퍼져나갔다. 밖에서 인간들을 사냥하던 결정 포식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놈들에게 물은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었고 소리는 먹잇감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였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동굴 입구. 그곳은 놈들에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단 하나의 지점이 된 것이다. 이 어린애가. 독사는 새별의 의도를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물살을 헤치고 동굴 밖으로 기어나가려 했다. 그 순간 물에 젖어 미끄러워진 바닥을 딛고 지훈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내 놈의 무덤은 여기다. 동굴 밖 수십 마리의 결정 포식자들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모여들었다. 독사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은 이내 놈들의 끔찍한 파열음에 묻혀버렸다. 물살이 잦아들고 지옥 같던 소음이 멎었다. 지훈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기어나와 동굴 입구의 강철 문을 닫았다.
새별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지훈의 상처를 낡은 천으로 감쌌다. 온실 안은 물바다가 되었지만 화분들이 쓰러지며 흙더미를 만들어준 덕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작은 녹색 싹은 기적처럼 무사했다. 지훈과 새별은 엉망이 된 온실 바닥에 주저앉아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굳건한 희망의 새싹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고 키워내야 할 더 기나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옥탑방 별하늘. 내 이름은 하윤. 24.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다. 지호와 헤어진 지 1년. 내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다. 그저 조금은 지친 채 천천히 걷고 있을 뿐이었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나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커피 냄새와 바쁜 소리. 지호는 이런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했다. 손님이 없을 땐 나도 모르게 냅킨 한 구석에 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곤 했다. 강지호. 내 세상의 절반이었던 이름. 1년 전 지호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리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나는 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배신감과 상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지호를 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일상에 매달렸다. 다른 사람들과 몇 번의 짧은 만남도 가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깨달았다.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지호와 같은 특별함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가끔 문득 떠오르는 그의 얼굴 앞에서 나는 여전히 흔들렸다. 그를 잊으려 했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하윤아, 다음 달 졸업사진 찍는 거 잊지 마. 취업 준비는 좀 하고 있고. 선배의 전화였다. 나는 네 하고 얼버무렸다. 졸업, 취업. 이제 나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그의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며 세워둔 나의 미래 계획들이 때때로 이렇게 흔들리곤 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는 주말 플리마켓으로 향했다.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해서 안 쓰는 물건들을 팔러 나온 참이었다. 돗자리를 깔고 옷가지와 작은 액세서리들을 펼쳐놓았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예쁜 거 많네요. 누군가 내가 내놓은 오래된 시집을 집어들었다. 지호가 생일 선물로 줬던 책이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책값을 불렀다. 빨리 팔아버려야 했다. 이제는 정말 그를 잊어야 할 시간이었다. 손님을 보내고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옆 테이블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빛바랜 만화책, 오래된 LP판, 그리고 익숙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여행 스케치, 꿈을 그리다. 지호가 가장 아끼던 책이었다. 표지는 닳고 닳아 너덜거렸지만 지호의 손때가 묻어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지호? 나는 옆 테이블의 주인을 쳐다보았다.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책은 분명 지호의 것이었다.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그가 이곳에 팔고 간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이 책 혹시 아시는 분 책인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책?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팔고 갔어. 집이 좀 어려워 보여서 거의 거저줬지 뭐야. 그런데 혹시 이 책 주인 남학생은 몰라?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나는 숨을 헉 들이켰다. 지호의 책이 맞았다.
그리고 집이 좀 어려워 보여서라는 말.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책을 훑어보았다. 책 페이지 사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낡고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나의 하윤에게. 잘 지내? 나는 여전히 널 생각해. 우리 약속 기억하고 있지? 졸업하면 꼭 돈 모아서 루프탑 있는 옥탑방 얻자고 했던 거. 거기서 밤하늘 보면서 맥주 마시기.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하다.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옥탑방, 밤하늘. 그것은 지호와 나의 꿈이었다. 내가 그에게 바랐던 우리만의 미래였다. 나는 이 종이 조각이 지호의 글씨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가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가 나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종이 조각은 대체 뭘까? 왜 이 책에 끼워져 있는 걸까? 그리고 집이 어려워 보인다는 말은 또 뭐지? 나는 종이 조각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지호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이 종이 조각 때문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잊으려 했던 그를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불안감.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플리마켓의 소음 속에서 나는 지호의 글씨가 적힌 종이 조각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집이 어려워 보인다는 아주머니의 말과 이 종이 조각이 나의 지난 1년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플리마켓이 끝나자마자 나는 집으로 달려왔다. 가장 먼저 휴대폰을 들어 지호의 옛 번호를 눌렀다. 제발, 제발 받아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곧바로 우리가 함께 알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 지호, 나도 연락 끊긴 지 한참 됐어. 갑자기 휴학하고 자취방도 빼고 그냥 사라졌어. 모든 흔적이 끊겨 있었다. 지호는 작정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을 숨긴 것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온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다. 지호의 옛 SNS를 들락거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 근처를 서성거려도 봤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무력감으로 변해갔다. 졸업사진 촬영 날짜는 다가오고 카페 아르바이트에서는 실수가 잦아졌다. 지호의 책에서 발견한 옥탑방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건 너무 막연한 단서였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쩌면 이대로 그를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날 밤도 나는 잠 못 이루고 지호의 책만 만지작거렸다. 너덜너덜해진 책 표지, 그의 손때가 묻은 페이지들. 나는 책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지호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책을 끌어안다가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것이 느껴졌다. 책의 가장 뒤쪽 두꺼운 하드커버 안쪽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부분을 긁어보았다. 얇게 덧대어진 종이가 뜯어지며
그 안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낡고 색이 바랜 버스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낡은 버스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행선지가 적힌 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서울 별빛 천문대. 별빛 천문대. 나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숨을 헉 들이켰다. 지호와 내가 종종 가던 곳. 그가 밤하늘을 보며 꿈을 꾸던 우리만의 비밀 장소였다. 책 속에 밑줄 그어져 있던 별을 보며 길을 찾는다는 문장. 그리고 이 버스표.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지호의 책과 버스표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졸업사진, 아르바이트, 복잡하게 얽힌 현실의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곧바로 집을 나섰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1년 동안의 오해와 그리움.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나를 이끌었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다. 지호가 늘 나에게 이야기했던 별이 가장 잘 보인다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1년 만에 그를 만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원망 섞인 말 대신 괜찮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까? 몇 시간을 달려 버스가 덜컹거리며 멈춰섰다. 종점이었다.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낡고 오래된 천문대가 눈앞에 나타났다.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 하나 없었다. 나는 실망감에 잠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나는 천문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 산을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문대를 지나 뒤편으로 향하는데 희미한 흙먼지가 바람에 날렸다. 누군가 저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밭을 일구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굽은 어깨, 낡은 곡괭이를 든 모습. 1년 만에 마주하는 그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지호였다. 천문대 뒤편 가파른 비탈길 끝에 지호가 서 있었다. 1년 만에 마주하는 그의 뒷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깔끔했던 옷차림 대신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굽은 어깨는 힘겨워 보였다. 그는 낡은 곡괭이를 든 채 밭을 일구고 있었다. 주변에는 허름한 컨테이너 몇 개가 보였다. 그곳이 지호가 지내는 곳인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떠난 것이 아니었다. 홀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호야. 내 목소리는 겨우 밖으로 새어나왔다. 지호는 곡괭이를 든 채 멈칫했다. 천천히 몸을 돌린 그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1년 만에 마주하는 서로의 눈빛. 나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하윤아, 내가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 그의 앞에 섰다. 흙먼지 묻은 그의 얼굴, 거칠어진 손.
내가 기억하던 부드러운 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편지 봤어. 내 말에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미안해, 하윤아.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의 꿈을, 너의 미래를 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내가 알던 지호의 손이 아니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힘들어했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번졌다. 지호는 내 두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하윤아. 너는 나에게 전부였어.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너를 붙잡고 싶지 않았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1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오해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떠나보냈던 것이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흙냄새, 땀냄새. 낯설지만 익숙한 그의 체온.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호는 여전히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초라한 작업복, 거칠어진 손을 보았다. 그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이 그대로 느껴졌다. 지호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호는 천문대 뒤편에 있는 박과 컨테이너를 가리켰다. 우리 집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가지면서 모든 걸 잃었어. 그래서 여기 천문대 관리인으로 들어왔어. 밤에는 별 보면서 관리하고 낮에는 이 밭에서 채소를 키워.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해. 나는 밭을 둘러보았다. 작은 텃밭에 심긴 채소들. 지호는 농작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곳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곳에서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내 말에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윤아.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너를 다시 보니까 후회된다. 너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줄걸.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졸업과 취업, 나의 미래.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순간에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외면할 수 있을까? 지호야, 우리 헤어지지 마. 내 말에 지호의 눈이 커졌다. 하윤아, 지금은 안 돼. 나 때문에 내 미래까지 망칠 순 없어. 너는 졸업해서 내 꿈을 찾아야 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힘들어하는 게 내 미래를 망치는 거야. 내가 내 옆에 없다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옆에서 내가 함께 이겨낼게. 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꽉 끌어안았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의 품은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우리의 사랑이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지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흙냄새, 땀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가 낯설지만 그 어떤 향수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모든 오해와 아픔이 그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호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하윤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나를 찾아와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혼자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너를 원망했어. 내가 나를 버렸다고 오해했어. 우리는 손을 잡고 천문대 뒤편의 낡은 컨테이너로 향했다. 그곳이 지호의 임시 거처였다. 좁고 초라했지만 그곳에서 지호는 홀로 현실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기타를 가리켰다. 이 기타도 팔았어야 했는데 내 생각나서 도저히 못 팔겠더라. 나는 기타를 쓰다듬었다. 지호가 가장 아끼던 기타였다. 그가 얼마나 나를 그리워했는지 그 기타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호는 집안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함께 자신이 하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 또한 그를 잊으려 애썼던 지난 시간들,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마음을 고백했다.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며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하윤아, 아직도 옥탑방에서 밤하늘 보면서 맥주 마시는 꿈 꾸고 있어? 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전히. 그리고 지금은 더 간절해졌어. 너랑 같이. 지호는 내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푸른 하늘. 언젠가 꼭 다시 옥탑방에서 밤하늘을 보자. 지금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나는 그의 입을 막았다. 아니야, 지호야. 나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돈이 없어도 괜찮아. 옥탑방이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우리만의 옥탑방이 될 거야. 나는 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한테 말씀드려 볼까? 나도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졸업작품은 조금 미뤄도 괜찮아. 내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해. 지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번졌다. 하윤아. 나는 천문대 관리소에 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아저씨는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지호에게 힘이 되겠다는 나의 진심에 인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호 곁에서 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로 결정했다. 졸업과 취업, 나의 미래 계획.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조금 미뤄져도 괜찮았다. 지호의 옆에서 그와 함께 이겨내는 것이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미래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천문대 옥상에 올라섰다.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였다. 1년 전 우리가 함께 꿈꾸던 옥탑방에서의 밤하늘. 초라한 천문대 옥상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루프탑보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호의 어깨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호야,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여기 천문대 옆에 작은 옥탑방 짓고 살자. 낮에는 채소 키우고 밤에는 별 보고. 지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윤아. 그때는 꼭 우리만의 옥탑방에서 우리만의 노래를 만들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우리는 다시 시작점에 서 있었다. 힘들고 초라한 현실이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옥탑방 꿈은 이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났다. 낡은 기타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다시 완전해지고 있었다. 장독대.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는 언제나 똑같다. 녹슨 철이 제 몸을 비트는 비명. 39의 김소연은 그 소리가 사무치게 싫었다. 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 이 생각은 서울집을 나설 때부터 주문처럼 반복됐다. 다신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고향 집 마당에 그녀는 또 서 있었다.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던 어머니가 소연을 흘급봤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맸다. 누구? 나야, 엄마. 소연이. 짧은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 아주 희미한 총기가 스쳤다. 왔냐?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소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질문들은 삼킨 지 오래다. 그녀의 규칙은 단 하나였다. 엄마의 세상에 깊게 관여하지 말 것. 하지만 치매라는 거대한 파도는 소연이 애써 그어놓은 선을 매번 집어삼켰다. 오늘은 집안의 낡은 것들을 정리하러 온 참이었다. 요양원으로 들어가기 전 이 지긋지긋한 집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다. 간장, 된장, 다 버려야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잡초 무성한 마당을 보던 어머니가 불쑥 말했다. 10수년은 좋게 넘었을 장독대를 향한 말이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자리한 장독대는 이 집의 심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심장은 뛰지 않았다. 알았어. 내가 치울게. 소연은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장독대로 향했다. 어머니의 시간은 이미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 있었다. 그 시간을 정리하는 건 온전히 현재를 사는 자신의 몫이었다. 가장 큰 독뚜껑에 손을 얹었다. 묵직하고 차가웠다. 먼지와 마른 흙먼지가 손바닥에 묻어났다. 이 안에 든 건 뭘까? 수십 년 묵은 간장일까? 아니면 텅 비어 있을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빨리 해치우고 싶을 뿐.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을 옆으로 밀어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 대신 쾌쾌한 흙냄새가 올라왔다. 도가는 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얗고 동그란 것이 보였다. 뭐지? 항아리 조각인가? 소연은 무심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으려 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매끄럽고 단단했다. 흙을 조금 걷어내자 어두운 구멍 2개가 그녀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숨이 멎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 사람이 머리뼈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그때 등 뒤에서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 거기다가는 김장독 묻는 거 아니랬지. 치매 걸린 어머니가 어느새 소연의 바로 뒤에 서서 텅 빈 눈으로 도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김소연은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머니의 얼굴은 가을 들판처럼 텅 비어 있었다.
방금 뱉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공허한 눈동자는 여전히 독 안쪽을 향해 있었다. 김장독 묻는 거 아니랬지.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다. 하지만 누구를 향한 경고일까? 기억 저편의 엄마인가 아니면 지금 눈앞의 딸인가? 혼란 속에서 소연은 저도 모르게 독뚜껑을 다시 덮었다.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무겁게 갈랐다. 그 소리에 놀란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엄마, 추워. 방에 들어가자. 감기 들어. 그녀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앙상한 팔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순순히 몸을 돌려 마루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 애, 아직도 춥겠네. 소연은 숨을 헙 들이마셨다. 그 애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되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다시 과거의 시간 속으로 침잠해버린 뒤였다. 그녀가 스스로 세웠던 규칙은 산산조각 났다. 엄마의 세상에 깊게 관여하지 말 것. 이제는 불가능했다. 엄마의 세상이 괴물의 입처럼 소연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 수 없었다.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가 괴물처럼 무겁게 귓가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남은 건 엄마와 나 단둘이었다. 우리 두 사람의 역사 속에 저 뼈는 어디서 흘러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새벽녘 그녀는 홀린 듯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다. 달빛이 장독대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다시 뚜껑을 열 용기는 없었다. 그 안의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장독대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했다. 무언가 더 있을 것만 같았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라도. 얼어붙은 흙을 파내던 호미 끝에 둔탁한 것이 부딪혔다. 흙을 털어내자 손바닥만 한 비닐봉지가 나왔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딘 비닐은 낡고 삭아서 바스러질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자 안에서 작은 고무신 한 짝이 툭 떨어졌다. 노란색 병아리가 그려진 여자아이의 것이었다. 너무 작아서 소연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다.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한 영상이 스쳤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흙탕물이 넘실대던 마당. 그리고 노란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서럽게 울던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곁에서 젊은 시절의 엄마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누구지? 기억하려 애쓸수록 안개가 짙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아이는 낯선 아이가 아니었다. 잊고 싶었던 혹은 잊어야만 했던 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고무신을 움켜쥐었다. 손끝에서부터 오싹한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도간에 잠들어 있던 것은 수십 년 전 사라졌던 내 기억의 일부였다. 노란 고무신을 쥔 손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새벽 공기 때문이 아니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신발이 기억 저편에서 스며 나오는 한기를 온몸으로
퍼뜨리고 있었다. 기억은 가장 잔인한 유령이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은 채 사람을 과거에 올가맨다. 소연은 마당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동이 터오는 하늘이 핏물처럼 붉게 번지고 있었다. 도간에 잠든 것이 내 기억의 일부라면 나는 살인자의 딸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한 방관자의 딸인가? 끔찍한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고무신을 외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곤히 잠든 얼굴은 아이처럼 평온했다. 소연은 문득 저 평온함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저 고요한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의 강이 흐르고 있을까? 어머니를 흔들어 깨워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당신 딸 옆에서 웃던 아이는 누구냐고, 왜 그 아이가 차가운 도간에 갇히게 됐냐고. 하지만 소용없을 걸 알기에 소연은 대신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엄마의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지난 20년의 세월만큼 이 집의 모든 물건은 낯설고 서먹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두툼하고 무거웠다. 벨벳 재질의 표지는 빛이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흑백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갓난아기인 자신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소연의 기억보다 훨씬 더 젊고 다정해 보였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잊고 있던 유년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돌잔치, 소풍,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중심인 듯 사랑받는 아이였다. 이렇게 행복했는데. 소연은 사진 속 웃는 자신에게 물었다. 넌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해? 사진첩의 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우뚝 멈췄다. 익숙한 마당을 배경으로 찍은 컬러 사진. 필름 카메라 특유의 빛바랜 색감이 아련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연이 잔뜩 경직된 얼굴로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아이가 더 있었다. 소연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 까만 단발머리를 양갈래로 쫑쫑 닦고 발에는 선명한 노란 병아리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소연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치아가 다 보이도록 활짝 웃고 있었다. 심장이 쿵 바닥 없는 곳으로 내려앉았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앨범에서 빼내 잠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일어나 봐. 엄마, 제발. 어머니가 가늘게 신음하며 힘겹게 눈을 떴다. 몽롱한 눈앞에 소연이 사진을 들이밀었다. 엄마, 이해. 이해 누구야? 기억해봐, 응? 어머니의 시선이 한참 동안 사진에 머물렀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맑은 빛이 이슬처럼 맺혔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눈동자가 사진 속 활짝 웃는 아이에게 멎었다. 어머니의 마른 입술이 천천히 아주 힘겹게 열렸다. 소희. 우리. 예쁜 소희. 그 이름을 뱉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깊게 팬 주름진 뺨을 타고 또르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 어머니의 눈은
다시 텅 비어버렸다. 마치 방금 꾼 꿈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소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소희. 다정하게 불린 그 이름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우리 소혜라고 했다. 그 아이는 이 집의 일부였다. 소희. 그 이름은 저주처럼 소연의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깐 맑아졌던 정신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소희라고 했다. 그 다정한 호칭은 소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 아이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이 집의 역사 속에, 엄마와 나의 기억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가족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아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 조각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날카로웠다. 소연은 주머니 속 고무신과 손에 쥔 낡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증거는 이렇게나 선명한데 정작 가장 중요한 증인인 그녀의 기억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집안의 침묵을 깨뜨릴 다른 목소리가 필요했다. 엄마의 입이 닫혔다면 다른 사람의 입이라도 열어야 했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옆집 박씨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소연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동네를 지켜온 터줏대감이었다. 엄마가 세상과 담을 쌓기 전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던 이웃이기도 했다. 소연은 사진을 움켜쥔 채 홀린 듯 집을 나섰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소연이 아니야? 박씨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녀를 반겼다. 주름진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시고? 고생이 많다, 내가. 따뜻한 말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소연은 애써 감정을 누르며 할머니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할머니,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눈이 사진에 멎었다. 순간 환하게 웃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동공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소연은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거실에는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집에서요. 할머니, 이 아이. 소혜 맞죠? 누구예요, 이 아이? 소연은 다그치듯 물었다. 할머니는 소연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입술만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 모습에 소연의 심장은 더 불안하게 요동쳤다.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제발이요. 애원하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결국 긴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쯧쯧. 그걸 여태 모르고 살았구나. 하긴 내 엄마가 오죽했어야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다. 온기 하나 없는 손이었다. 소희는 다른 집 애가 아니야. 너랑 똑같이 내 엄마 아빠 배 아파 낳은 딸이지. 네. 쌍둥이였어, 너희는.
얼굴도 목소리도 똑 닮아서 어릴 땐 나도 헷갈릴 정도였으니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다. 쌍둥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아이, 장독대 안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던 아이. 그 아이는 내 잃어버린 반쪽이었다. 쌍둥이. 그 한마디가 소연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박씨 할머니에 이어지는 설명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았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낡은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소희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천진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 나와 나의 반쪽.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아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진실이었으니까. 그날의 기억이 봉인된 상자처럼 닫혀있던 기억이 부서진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다. 흙탕물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천둥 소리가 무서워도 둘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술래는 나였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빗소리에 섞여 내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한참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장독대 앞에 섰을 때 빈 장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장난기가 발동했다. 분명 저 안에 숨었을 거야. 찾았다. 내가 소리치자 도간에서 소희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보란 듯이 무거운 독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소희의 머리 위로 뚜껑을 닫아버렸다. 금방 열어줄 생각이었다. 딱 10초만. 하지만 그 순간 번쩍하고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섬광과 함께 귀가 먹먹할 정도의 천둥이 내리쳤다. 7살의 나는 너무 무서웠다. 소희를 놀려주려던 생각은 까맣게 잊고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장독 속에 숨어 나를 기다리던 동생을 완벽하게 잊어버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어머니는 나를 지키기 위해 소희를 버렸다. 동생을 죽게 만든 딸이라는 끔찍한 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는 소희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사진을 태우고 옷가지를 묶고 내 기억마저 봉인했다. 장독대의 유골은 차마 딸을 멀리 떠나보낼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무덤이자 끔찍한 사랑의 증거였다. 김장독 묻는 거 아니랬지. 그 말은 나를 향한 경고가 아니었다. 잊고 싶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과거의 자신을 향한 처절한 절규였다. 소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갓난아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곁에 가만히 누워 앙상하게 마른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가슴을 저미는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의 치매는 병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도피처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연은 홀로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장독의 뚜껑을 열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하얀 뼈 위로 새벽의 여명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그곳에 잠든 것이 유골이 아니라 까만 단발머리를 따은 7살의 동생임을 알았다. 소희야. 목이 메어왔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언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동생의 뼈 위로, 어머니의 멈춰버린 시간 위로 떨어졌다. 장독대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동생의 무덤이자 어머니의 무너진 삶의 증거이자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기억의 시작이었다.